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울비스 고시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희진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는 학생들이 훨씬 많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한 달간 또다시 아침 특강이 시작되고요. 아이고 피곤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저랑 함께 활기차게 아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OT를 하면요. 자, 이 수업에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 구성이 있고요. 세 번째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수업의 의의는요. 의의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초시생. 나는 공무원 시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배웠던 기본 이론 수업하고 지금 이제 기출문풀 같은 걸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기출문제 문제풀이와 더불어 그러한 기출 포인트를 확실히 잡는 그러한 의의가 있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을 꾸준히 들으면 무조건 80점 이상은 보장을 받는다. 베이스로 깔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수업 듣고 80점 미만 맞은 학생은 없습니다. 90점 100점은 쓰도록 하지만 두 번째 표현을 따르게 쓸게요. 시험을 본 적이 있다. 경험자. 시험을 본 적이 있다. 경험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론 수업도 다 들었고 문제풀이 수업도 다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최소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제까지 공부했던 국어에 대한 최초 포인트를 유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를 1년 내내 유지하는 곳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노량진 최초이자 아마 지금도 유일무이한 강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국어 정신 차리고 국어 문제풀이 강의인데요. 경험자 같은 경우는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실전 감각을 시험 전까지 유지한다라는 거죠. 국어에 1시간 이상 투자하기가 굉장히 아깝거든요. 이미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그래서 실전 감각을 유지하면서 어휘 한자 자료 나눠드리니까 그거 꾸준히 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매주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알고 있죠. 우리는 하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10문제예요. 그 다음에 문법 규범이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구성이 될 거고 문법 규범은 그 다음에 문학이랑 독해, 특히 독해가 강화됐기 때문에 2문제에서 많으면 3문제까지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휘 한자는 2문제 정도 놓칠 수가 없죠. 작년까지만 해도 5문제씩 나왔는데 올해만 한자 문제만 2문제씩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어떤 학생이 한밤중에 질문 올려놓길래 제가 또 새벽 1시, 2시에 또 댓글을 달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휘 공부를 한대요. 좋아요. 어휘 공부하는 거 좋아. 한자 공부하는 것도 좋아. 어휘 공부를 해. 어휘는 뭘까요? 고유어랑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공부를 하는데 제가 나눠드린 것만 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그것 플러스 혹시 기출에 안 나온 것들이 나올까봐 네이버 한글 퀴즈?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퀴즈 프로그램은 기출 어휘를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엑셀로.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아주 그냥 절절히 담아가지고 썼어요. 어휘 한자가 올해는 국가직 9급 7급에서 어휘 문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한 해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시간을 강약을 투자를 해야죠. 한자는 해야죠. 2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한자는 해야죠. 근데 어휘는 기출 외우시고 그 다음에 각종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어휘 정도만 섭렵하시라. 그 이상을 투자하는 거는 정말 비용 대비 효율이 극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4주죠. 총 10회지만 4주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주 어휘 한자 자료 오늘 나눠드렸죠. 이렇게 매주 월요일날 어휘 한자 자료를 크게 프린트를 해서 드려요. 그럼 요거를 암기를 합니다. 아끼지 마시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에서도 외우고 지하철에서도 외우고 길거리에서도 외우고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마주칠 때 이걸 외우고 있으면 제가 행복하겠죠? 외우시고 아침에 오시면 영어 단어를 외우든지 어휘 한자를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푸는 시간 제가 10분 드리기 때문에 어휘 한자를 앉아서 암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다 확인할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0분 문제풀이 하고요. 40분 동안 해설 강의를 하고 집에 가시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죠? 집에 안 가고 여기 앉아서 하는 학생이 더 많아요.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복습을 안 하면 일찍 막 5시, 6시, 막 5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온 보람이 전혀 없어요. 반드시 복습을 해서 오늘 3개 틀렸다.
나는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절대 안 틀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세 개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아침 특강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1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랑 OMR 카드를 준비를 하시고요. OMR 직렬은 01, 응시번호, 휴대폰 번호, 뒷번호 7자리, 그 다음에 이름, 과목 코드 여기까지 다 쓰도록 하시고요. 10분을 일단 드리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남는다, 다 끝났다 그러면 조금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10분을 드릴 테니까 문제를 다 풀고 OMR 마킹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세요. 자, 그럼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았죠, 여러분? 기출 포인트를 가급적이면 제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문제 배정을 하니까 그때 잘 익히도록 하세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품사의 구별 문제는 상당히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죠. 그리고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동사형 형사가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관형사 부사나 아니면 명사 대명사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다. 자, 볼게요.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 같이 품사를 공부했던 기억을 머나먼 옛날 얘기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문제의 포인트는 하나였어요. 자, 보세요. 관형사나 부사가 있고 예를 들면 명사나 대명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얘 두 개를 구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품사를 봤을 때 명사, 대명사는 뭐에 들어가요? 명사, 대명사, 수사는 우리가 외웠어요. 항상 뭐라고? 체언. 그렇죠.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명대수, 명대수 이러면서 체언이라고 배웠어요. 체언. 그렇죠. 그러면 체언 옆에 써놓을게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럼 관형사 부사는 뭐예요? 뭔가를 수식하는 수식어이에요. 네. 뭘 수식할 수밖에 없어, 얘는. 생체 구조가 그래요. 자, 그럼 명사, 대명사는 뭐냐? 특징이 뭐냐? 체언을 배울 때 우리가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배웠어요. 관체조. 관형어 다음에 체언. 체언 뒤에 조사. 그럼 얘는 무조건 조사가 결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품사 구별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는 품사상 수식어니에 뭘 수식해야 돼? 조사가 결합할 수 있어요? 절대 결합할 수 없어요. 관형사 부사는 조사랑 절대 결합할 수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예요? 얘네들은 뒤에 있는 애를 뭔가를 수식할 뿐이죠. 그래서 이 뒤에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피수식어가 있더라. 수식받는 애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피수식어가 온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게 수정을 한 PPT가 아니네요. 제가 어제 수정을 다시 다 해서 보냈는데. 자, 3번이에요. 이거는 비교적 두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너무너무 대표적으로 꼭 낑겨져 있는 하나의 포인트예요. 요거는 이러한 걸 묻는 것 플러스 저기 붙어 있는 단어를 너가 아느냐라는 건데 적은 전미사라 그랬죠. 전미사예요, 전미사. 전미사라서 그러한 성격을 띠는 이라는 뜻을 더해줍니다. 전미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미사가 더해진 단어는 마찬가지예요. 관형사나 부사라 쓰이거나 아니면 명사로 쓰여요. 뭐예요? 똑같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별하는 법은 뭐냐면 의미는 똑같아요. 그 성격을 띠는 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사랑 결합되어 있겠죠. 조사가 생략되어 있으면 두 개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힘들어요. 또 조사가 결합되어 있고 요거는 조사가 결합할 수 없고 뒤에 피수식어가 있어야 된다. 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보시면 저기선 비교적이 나왔으니까 비교적을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 보면 비교적 이번 시험은 비교적 쉽다. 비교적 쉬워 라고 했을 때는 비교적은 쉽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는 뭘까요? 부사로 쓰이는 거죠. 뒤에 조사는 결합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적 고찰, 비교적 연구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비교적은 감사합니다. 비교적은 뒤에 있는 뭘 수식해요? 연구라는 명사를 수식하죠. 관체조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관형어라는 거죠. 관형어이면서 품사는 관형사가 되는 거예요. 관형사. 그럼 명사인 경우는 언제냐? 조사가 결합이 되어야 되더라. 그래서 똑같아요. 그냥 비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써놓고 비교적 뒤에 조사가 결합되어 있다면 요거는 비교적이 명사예요. 이거는 그냥 도식화된 겁니다. 명사예요. 인이 어떻게 조사입니까? 네, 이는 조사입니다. 이는 조사예요. 뭐냐? 비교적이라는 명사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란 놈이 결합을 하는데 이다가 그냥 결합하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지 못하니까 관형사형 어미라는 어려운 말은 붙었지만 니은이라는 거랑 같이 결합을 해서 이인이 된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형어가 되고 관형사가 돼서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지만 뒤에 서술격 조사를 결합한 이 앞에 거는 자연적으로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비교적 있고 뒤에 조사 결합 안 돼 있어요. 비교적 조사 결합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관형사 아니면 부사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품사가 같다고 보니까 비교적은 비교적 교통 이렇게 수식하고 있잖아요. 의미상 비교적 편리하다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그럼 얘는 부사가 되는 거예요. 부사는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마찬가지죠. 비교적 쉽다 해서 얘도 부사가 되는 거죠. 정답 3번. 자, 1번. 잘못 마찬가지예요. 잘못은요. 부사로도 쓰이고요. 아니면 명사로도 쓰입니다. 무슨 차이점? 똑같죠? 부사나 관형사는 조사가 결합하지 않고 뒤에 뭘 수식해. 명사는 뒤에 조사가 결합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얘는 잘못으로라고 돼 있죠. 조사 결합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얘는 뭐예요? 그냥 명사. 명사만 조사랑 결합할 수 있으니까 관체조.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잘못 적용했다라고 하면서 동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부사. 그런 거예요. 그런 차이. 그 다음에 2번. 이건 뭐냐면 우리 띄어쓰기 할 때 이 대로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두 가지 용법. 이렇게 해야겠네. 관형어 뒤에서는 대로는 의존명사더라. 그래서 띄어쓰더라 라는 걸 배웠었고 그 다음에 체언 뒤에서는 조사가 돼가지고 붙여 쓰더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집에 도착하는 대로라고 하면서 얘는 도착하다의 관형어미 는이 붙었죠. 그래서 얘는 관형어인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관체조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의존명사가 돼가지고 띄어쓰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의존 띄어쓰기 문제가 아니니까 명사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것은 큰 것대로라고 하면서 이 것이라는 의존 명사 뒤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뜻은 도착하는 즉시라는 뜻이 되는 거고 요거는 큰 것은 큰 것대로라는 거는 따로따로 구별됨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번 똑같죠. 네, 원칙은 똑같아요. 관형사냐 대명사냐 구별하는 거였거든요. 이 두 개는 마찬가지예요. 뭐? 명사는 뒤에 뭐가 결합해요? 조사. 그죠? 조사 결합해요. 관형사는 결합 안에 띄어쓴 다음에 뭘 수식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이 띄어져 있고 얘는 붙어 있어요. 다르네요. 다르네. 서로 다르네요. 이는 보다라는 부사격 조사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얘는 대명사라는 거예요. 대명사. 얘는 같은 이지만 이 봉숭아라는 걸 수식하죠. 그래서 얘는 관형사 이렇게 되는 거죠. 봉숭아랑 봉선화는 복수 표준어라서 제가 두 개 다 써드린 거예요. 정답은 3번. 됐죠? 여러분 뭐뭐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점수표를 보면 100점이 없어요. 안타깝게. 성적을 보시면 2번이 난리 났네. 2번을 도대체 답을 몇 번이라고 한 거지? 네, 2번이 25%예요, 여러분. 25%인데 4명 중에 1명밖에 못 맞은 건데 2, 3, 4번을 골고루 찍어놨네. 네. 2번을 25%였고요. 나머지 잘했고 다시 6번이 속담이죠. 네, 25%. 6번은 그냥 오늘 암기하시면 되겠고 이건 뭐지? 8번? 8번. 이거 좀 어려운 예시문이긴 해요. 이게 16%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좀 심하네. 그 다음에 9번도 58%. 여러분이 내용일치 여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많이 헷갈리시고요. 문단 전개도 조금 헷갈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예문, 9번 같은 경우는 예문 자체는 연결이 쉬운데, 요것도 될 수 있고, 요것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9번도 좀 틀렸네. 2번, 6번, 8번, 9번이 많이 틀렸습니다. 2번, 6번, 8번, 9번. 나머지는 다 80% 이상, 정답률이에요. 자,
자, 2번 볼게요. 2번 많이 틀렸으니까.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죠. 정답은 3번이었어요. 이걸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틀리면 큰일 나지. 너무 어렵게 나왔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쉬운 거를 놓친 것 같아요. 네. 이건 뭐가 잘못됐을까요? 매일 가치는 붙였어야죠, 여러분. 네. 이 쉬운 걸 틀리면 어떡해. 이 쉬운 걸 틀리면 어떡해. 매일 가치. 가치는 부사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조사로도 쓰이잖아요. 그죠? 조사로도 쓰여요. 부사로도 쓰이고 조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조사로 쓸 때 앞에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매일같이 그렇게 밥을 그렇게 많이 먹냐? 이런 게 했을 때는 이 가치가 조사이면서 때를 의미해요. 때, 시기. 너같이 아니면 나같이 살면 큰일 난다 라고 했을 때 요거는 처럼이라는 의미예요. 처럼. 그래서 의미랑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앞에 역시 채원이 오겠다. 아, 저 채원이 오더라. 조사니까.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부사는 뭐냐면 우리 같이 놀자 이런 거 있잖아요. 투게더. 우리 같이 놀자. 함께 놀자 이런 거 했을 때 그때는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띄었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매일 뒤에 붙여야 되죠. 조사니까 매일같이. 그래서 붙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김 선생 요거 띄었어야 되죠. 관직명이나 호칭어는 앞에 성이랑 띄었어야 되겠죠. 대신에 홍길동 이러면서 성과 이름은 붙였어야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1번 3번이 틀렸고 1번은 옳은 거죠. 원래는 물어보다죠. 물어보다는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구조예요. 그래서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울 때 때때로 붙였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붙였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만 붙였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본용어, 보조용어는 절대 붙였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조사가 결합돼 있을 때예요. 조사 결합되면 무조건 띄었어요. 그렇게 그냥 암기하세요. 본용어, 보조용어는 붙였을 수도 있는데 조사가 중간에 들어가면 무조건 띄었어야 된다. 네, 물어도 보았다, 물어만 보았다 다 상관없어요. 조사 들어가면 무조건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우리 중 안 되어도 이 중은요 뭐뭐 가운데라는 의존명사라서 띄어 쓰는 게 맞고요. 안 되어도는 한 단어 안 되다가 활용한 거예요. 안 되다가 활용한 거라서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안 되다는 뭐냐면 일정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안 띄고 되다랑은 달라요. 그래서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의미의 안 되다는 붙여 쓰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4번 지난주 요건 한 단어죠. 붙여 써야 돼요. 지난주만 한 단어라 그랬죠. 이번 주 다음 주는 다 띄어 써야 돼요. 얘네들은 아직 한 단어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만 붙여 쓰고 이번 주 다음 주는 띄어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죠. 뭐였어요? 해결해야 할 지죠. 네. 그래서 이 지는 두 가지죠. 지가 그냥 단독으로 쓰면서 시간의 경과를 얘기할 때는 뭐예요? 의존명사라서 항상 띄어 쓴다. 이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을지 뭐 이런 식으로 어미의 일부분을 이룰 거 있을 때는 의문을 나타내요.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이기 때문에 항상 붙여 써야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붙여 쓰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으면 무조건 붙여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다음 중 잘못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이라고 했고요. 요거는 정답이 여러분이 괜찮았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잘못된 표기. 잘못 표기된 거죠. 기역, 디귿, 미음이 틀렸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냐? 요거 세 마리가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기역은 뭐를 구별하라는 거냐? 유리냐? 류리냐 요거 두 개 구별하라는 거죠. 그리고 니은하고 모음 뒤에는 항상 율이나 열이 온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니은하고 모음 뒤에만 율과 열이 옵니다. 어떻게 온다? 니모율 이렇게 온다. 니모를 찾아서 물고기 기억나죠? 니모율 니은이나 모음 뒤에서만 율이나 열이 온다 그랬어요. 니모율 요거 하나면 저 선지는 무조건 소거가 가능하죠. 니은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률이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내가 할 걸 이렇게 후에나 뉘우침을 나타내는 어미가 쓰인 것 같은데 할 걸이 아니라 할 걸로 써야 되죠. 그죠? 이거는 을로 시작하는 어미 뒤에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 소리가
나더라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하다라는 어간에 리을수록, 을수록이 붙는 건데 할수록이 아니라 할수록 발음은 된소리가 나지만 표기는 일사소리로 한다라는 거죠. 할지언정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공부를 할지언정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을 뒤에 기억되게 쥐어치읒은 된소리가 나더라도 표기에 반영 안 하므로 걸이라고 씁니다. 미음은 쉽다. 그죠? 이거는 개수라고 사이소리 현상의 결과로서 된소리가 나지만 사이쇼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 이건 무슨 결합? 한자 결합이니까 그렇죠. 한자 결합은 사이쇼를 적지 않습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적는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 퇴, 고, 세, 수, 회. 하나씩 해볼까요? 착간, 퇴간, 곧간, 새빵, 숫자, 횟수. 그죠? 그래서 차퇴고 세수회라고 외우지만 착간, 퇴간, 곧간은 간을 공통적으로 쓰고 새빵, 셋집 아니에요. 새빵. 그죠? 숫자, 횟수 이렇게 됩니다. 셋집이나 새빵이나 사이셔서 쓰긴 쓰지만 구조가 새빵은 한자고 셋집은 한자랑 순우리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배춧잎 글자 맞아요. 얘는 배추랑 잎이 결합된 합성 명사고요. 배춧잎 이러면서 니은이 첨가되는 사이소리 현상이 나는 단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이 적어지게 된 거죠. 됐어요. 요컨대 요거는요 뜻이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이에요.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요컨대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의미를 알려드린 이유는 요컨대를 요약하건대의 준말로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요컨대는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이고 요약하건대 얘랑 다른 얘기예요. 요약하건대라는 단어를 줄이게 되면 형태가 달라요. 요거는 하의 줄임이 들어가죠. 그럼 이 하의 줄임이 들어갈 때 하 앞에 보는 거예요. 하 앞에가 울림소리면 같은 울림소리인 아만 날아가고 얘가 히읗이 남아 섞어 센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 앞이 안 울림소리다. 그러면 안 울림소리인 히읗까지 완전히 다 탈락해서 뒤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하 앞을 봐요. 기억은 안 울림소리더라. 왜? 울림소리는 뭐예요, 여러분? 모음 전체랑 자음 중에 뭐? 우리 마음을 울리는 나라, 마음, 니은, 리을, 미음, 이응밖에 울림소리가 아니에요. 기억은 안 울림소리가 되겠죠. 그럼 싹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정리돼요? 요약, 건대 이렇게 줄어들겠죠. 얘랑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다른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4번. 4번 많이 맞았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고전문법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고전문법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요건 중요하고요. 이런 거 관련된 문제는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어적기 연철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봅니다. 보기는 중세국어 표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 보기가 더 중요해요. 보기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중세국어 표기법의 일반적 원칙은 표음적 음을 표방해요. 위주로 소리 나는 대로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무슨 말이냐? 기본 형태를 밝혀졌지 않아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기본 형태 밝혀졌지 말고 야야야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줘. 이런 얘기.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줘.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거를 표현을 뭐라 그러냐? 이어적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어적기다. 연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정의는 뭐냐면 이 원리에 따른 건 뭐냐면 받침이 있어야 돼요. 일단 받침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받침이 있어. 체언이든 용언이든 받침이 있는 상태에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거나 어미가 결합할 때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어라. 무슨 말이냐? 받침을 뒤로 연음시켜서 적어주세요. 우리는 연음해서 지금은 발음만 하죠. 우리는 연음해서 발음을 해요. 뭐예요? 너의 곁에라고 쓰지만 발음은 어떻게? 너의 곁에 있고 싶어. 이렇게 우리 발음하죠. 지금은 발음만 이어서 하고 쓸 때는 제대로 쓴단 말이에요. 딱 끊어서. 그런데 그때는 받침이 있을 때 이렇게 이어서 발음 나는 대로 써라 라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1, 2, 4번은 다 연철 이어적기에 해당하고요. 정답은 3번. 3번은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연철이 아니라 혼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혼철이 들어가 있는 파트는 바로 님물이란 파트죠. 님물. 자, 연철이 있었고요. 요건 다른 말로 이어 적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너의 곁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분철, 체언이나 조사나 어간어미 딱딱 끊어서 써라 라는 분철이 현재 우리 20세기에 끊어적기가 있고요. 이 혼란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때 바로 혼철이 있어라. 뭐냐? 받침을 밑에 적어야 되냐 위에 적어야 되냐 헷갈리기 때문에 둘 다 적었다. 거듭해서 적었다. 거듭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님물은 뭐예요? 원래는 내 님을 그리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님을이었죠. 그래서 현대로 따지면 님과 을의 결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분철이죠. 그런데 만약에 연철로 하면 님, 을에서 받침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되니까 어떻게? 님을 원래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철 표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 받침이 밑에도 있고 앞말에 종성에도 있고 뒷말이 초성에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거듭적기, 혼철의 표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는 보면요. 쉔이 깊은 너무 쉽죠. 쉔, 이, 깊, 은 그래서 받침 있는 체언과 용언 뒤에 모음으로 된 조사어미 오기 때문에 이어 적었죠. 이어서 적어버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바람의 안이 흔들림으로 라는 의미인데 바람에예요. 원래는 바람에.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니까 넘겨서 이렇게 이어적기. 마지막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다에 가느니 라는 뜻인데 바랄에라는 형태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음의 조사니까 다시 이어적기 연철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잘 하는 거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 5번 가요. 목적어가 아닌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목적어는 목적격 조사가 있어야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주격 조사가 있어야 주어가 되고 부사격 조사가 있어야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격이라는 게 뭐냐면 그 격을 주면 그 문장 성분이 된다는 거죠. 부사격은 부사어, 목적격은 목적어, 주격은 주어, 복격은 보어를 만들어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목적어를 만들어준 건데 목적어가 아닌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원래는 목적격 조사가 무조건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적격 조사는 우리가 아는 거 뭐예요? 을룰이죠. 네. 을룰이 붙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을룰이 붙거나 아니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있으면 땡큐인데 가끔 우리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거나 조사가 목적격 조사가 바쁜 상태에서 뜻을 그냥 보충해주는 보조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빨리 목적격 조사로 바꿔봐서 들어가는지 봐야 된다 이거죠. 봐야 되는지 이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심도 깊은 문제가 나오는 건 뭐냐면 목적격 조사 을만 찾느냐? 아니야. 너 진짜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같이 확인해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번부터 보시면 그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는 모르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이라고 하면서 모르다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을이라는 조사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목적어가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외로운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 뭐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조사죠. 은은 보조사예요. 그럼 얘가 빨리 목적격 조사로 교체가 되는지 봐야 되죠. 외로운 것을 그렇죠. 외로운 것을 참을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목적격 조사가 바빠서 보조사가 있는 거니까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위치에. 그리고 무엇을 참다라고 해서 이 참다라는 소설의 목적어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우리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결정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그의 제안을 수용할지를 이렇게 되죠. 이것을 결정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하다의 목적어로 쓰이면서 목적격 조사도 예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걱정이다. 왜? 열심히 공부하지를 않아 걱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학생들이 걱정이다 안에 들어있는 문장인데 얘는 부사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사절로도 들어있어요. 얘 문장 자체는 부사어로서 얘를 수식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부사절이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공부하지 않다라는 문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다. 그래서 이때는 열심히는 부사어고 공부하지 않다는 서술어가 되는 거죠. 안긴 문장의 서술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하지 않다니까 얘는 서술어, 본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어의 일부에 이 르이 붙어 있는 거라서 이거는 목적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아니에요. 뭐냐면 어떤 부사어나 이런 데 뒤에 붙어가지고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르이 정말 특이하게.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 걱정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를 열심히 공부하지를 않아 걱정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인 거예요. 그죠? 공부하지를이 않다의 목적어로 쓰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유, 내 말을 당최 학생들이 듣지를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이 듣지는 않다의 목적어가 아니라는 거죠. 듣지 않는다라는 본영은 보조영원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서술어에서 앞에 있는 본영원을 강조하고 있는, 듣다를 강조하고 있는 보조사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요거 많이 틀렸죠? 요거는 그냥 오늘 가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틀리셔도 돼요. 정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고, 마디가 있어야, 마디라는 거는 매끄럽지 않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디가 있어야 거기서 새순이 난다는 거는 인생을 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죠? 역경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역경이 있어야 오히려 일의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밑줄친 부분에 들어갈 한자 성어를 얘기하고 있죠. 한자 성어는 정답은 3번이에요. 자존심이 강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랫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불치하문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되게 중요한 한자 성어입니다. 하석상대는 임시변통이에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후생과에는 후학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더 뛰어나질까 봐. 그 다음에 후한 묻히는 굉장히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넘어가죠. 8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묻고 있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 내용 일치 여부 문제죠. 일치, 불일치 문제. 내용 일치 여부 문제는 뭘 봐야 된다? 첫 번째 선지를 봐야 됩니다. 선지 1, 2, 3, 4가 도대체 제시문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꼬아서 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지를 보면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죠. 선지 포인트를 잡고. 제시문을 먼저 읽으면 큰일 나요. 시간이 1분 소모됩니다. 선지를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1, 2, 3, 4 포인트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천천히 읽으면서 선지를 속어 그 다음에 마지막 건 볼 필요 없다? 없다. 3개만 소고가 되면 나머지 하나가 정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지부터 어려워요. 이런 예문이 꼭 하나씩 나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이었나? 포스트 메커니즘이었나? 이상한 게 나와요, 막.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지금도. 사람이 막 기계가 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좀 여러분이 힘들어해. 내용이 힘든 거예요. 내용이. 문제가 어렵게 아니라 내용이. 볼게요. 1번. 인간이 시각적 코드 체계를 사용한 것. 이것부터가 아주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결국에는 이 예문, 저 제시문을 보면 저게 라이팅이다. 쓰기라는 거죠. 시각적 코드라는 건 글자를 사용했다는 얘기라서 1번 선지는 시각적 코드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 말하기가 정교화됐대요. 근데 얘랑 상관이 없대요. 그죠? 상관이 없대요. 일단 이것도 이상하지만 일단 1번은 이래요. 시각적 코드 사용이 말하기를 정교화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부분이고, 두 번째, 인간은 쓰기를 통해서 뭐예요? 정확한 말을 사용한 특이한 단어 나오죠? 텍스트. 이런 거는 제시문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지에 있는 특이한 단어는 제시문에 무조건 등장을 합니다. 텍스트의 생산과 소통을 가능하겠다. 소통 가능. 쓰겠고, 세 번째, 인간은 쓰기. 그렇구나. 이 글은 뭔가 쓰기에 관한 거겠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쓰기를 통해서 지시체계의 복잡성을 기록함으로써 사고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말하기는 변화가 안 됐대. 기존 상태로 유지했대. 이런 얘기죠. 그 다음 4번. 인간은 시각적 코드 체계. 똑같은 얘기죠. 여기서 시각 코드.
시각적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비로소가 포인트였어요.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의 지시체계를 어떻게 해요? 마련했대요. 만들어냈대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고 제시문을 씁니다. 자, 봐요. 1번, 처음부터. 인간 사회의 결정적이고도 독창적인 비약은 모르겠어요. 넘어가. 시각적인, 그래, 우리가 아는 것만 나요. 시각적인 표시의 코드 체계의 발명에 의해서 이루어졌대요. 인간은 이것으로 인해서 정확한 말을 결정해서 텍스트로 마련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이게 바로 쓰기 라이팅이다 했어요. 언제 텍스트가 나왔죠? 어디서? 2번에서. 이 쓰기는 정확한 말로 텍스트를 생산 소통할 수 있게 해줬다. 이건 맞게 되겠죠. 여러분이 마련하고 이해한다는 거랑 생산하고 소통이 맞아요? 그냥 그게 그거예요. A를 똑같이 A로 안 씁니다. A를 B 또는 A 다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나오는 거고, 그럼 1, 3, 4번이 왜 어디서 틀렸는지 봐야 되겠죠? 1, 3, 4번. 자, 그런 다음에 이러한 쓰기에 의해 코드화된 시각적인 표시는 말을 사로잡게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얘가 포인트예요. 그때까지 이미 소리 속에서 발전을 해왔던 정밀하고 복잡한 구조나 지시체계를 훨씬 정교한 구조나 지시체계가 되게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일단 틀렸어요. 이 시각 코드가 어떻게? 비로소 정밀한 체계를 만들었다가 아니죠. 뭐예요? 소리 속에서 이미 발전해온 구조를 훨씬 정교화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말을 하면서 어떤 지시체계나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정교하게. 그런데 그걸 시각화하는 쓴 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더 정확하고 더 멋지게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로소 정밀한 구조를 만들었다. 이건 틀려요. 이미 소리 속에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만들었다. 이 비로소라는 부사 자체가 그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이루어지기 시작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 말하기를 정교한 거랑 아무 상관없다는데 매우 상관이 깊어 보이죠. 그래서 이건 아니게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쓰기는 사고방식 변화했지만 말하기는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쓰기는 어떻게 돼? 말하기도 변화시키고 사고도 함께 변화를 시켜주었죠. 그래서 선지 4번은 말하기는 변화시켜주지 않았다. 했다. 3번은 말하기는 생존 상태를 유지했다라기 때문에 이 마지막 줄에 대해서 꼬아놓은 선지가 되겠어요. 3번도 틀린 선지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9번 2번이 되고 9번을 합니다. 다음 제시문에 이어질 문단들을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한 것은 이것도 여러분 조금 틀렸죠? 이것도 좀 틀렸죠? 볼게요. 문단 전개 순서는 꽤 자주 나오죠. 꽤 자주 나오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 무조건 선지를 봐야죠. 선지에서 가 아니면 나로 시작하거나 어쩌다가는 라로만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지를 안 보고 제시문만 보면 또 한 2, 3분 날리는 거죠. 무조건 선지에서 뭐로 시작하는지만 보면 돼요. 여러분 그 시험장에서 제발 제시문의 내용을 내가 다 이해하고 학습하고 나의 지식으로 습득하겠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버리세요. 제시문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지 여러분의 상식과 어떤 교양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문이 아니란 말이죠. 자, 선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를 따라서 제시문을 엮어보면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겠죠. 앞의 문단과 뒤의 문단은 반드시 연결되게 마련입니다. 둘 다 비슷해 보여요. 더 적절하게 가까이 있는 걸 고르는 거죠. 자, 봅니다. 자, 다음 제시문에 이어질 문단. 선지 봐요. 뭐 아니면 뭐로 시작해요? 그렇죠. 어디다 써야 돼? 가 아니면 뭐로 시작해요? 가 아니면 나로 시작하고 있죠. 그럼 가나만 봐야 돼요. 딴 거 보면 안 되죠. 자, 근데 이때는 가나가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시된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이걸 먼저 본 다음에 요 뒤에 꼬랑지가 뭐랑 연결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앞을 봐야겠죠. 통일국가의 실현은 노부나가, 일본에 관한 얘기네요. 노부나가가 시작해서 그 다음에 히데요시가 추진했고 그 다음에 이에야스가 마무리했대요. 오케이, 또 나와요. 노부나가가 돌을 캤고 히데요시가 돌을 다듬었고 이에야스가 그 돌을 세웠다. 통일국가, 일본의 통일국가의 실현에 대한 3명의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차례대로 지금 나열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가와 나중에 뭐가 자연스러울 것인가? 가. 이런 사정은 우리에게 물음을 던진다. 정치 지도자에게 무자비함이 필수적 특질인가? 뭔 소리야?
목미, 무자비함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러한 무자비함이라 나왔는데, 이런 사정 나왔는데, 이런 사정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럼 얼른 나로 가는 거죠. 그들의 역사적 역할이 달랐으므로 그들의 성품이 사뭇 달랐던 것도 자연스럽다. 오케이. 정답은 나로 시작하는 거죠. 가로 시작할 순 없어요. 이런 사정이 나오지도 않았고, 무자비함이 갑자기 등장할 수 없어요. 그럼 나로 갑니다. 그 다음 선지 봐요. 나 다음에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나는 2번, 3번이니까 가 아니면 다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가 아니면 다로 연결된다. 그러면 얘도 연결고리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나를 봅니다. 그들의 역사적 역할이 달랐으므로 성품이 달랐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한 가지 특질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나옵니다. 세 사람 모두 아주 무자비한 나쁜 놈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적대적인 거 어쩌고저쩌고 할 때 노부나가는 다 불태워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얘네들이 굉장히 무자비했네? 노부나가는 이런 일을 했대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제 가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되겠죠? 가는 뭐래요? 이런 사정은 우리에게 무림을 덮칠 수 있다. 정치제도에게 무자비함, 무자비함 나왔으니까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다도 봐야 되겠죠. 둘 중에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 다를 봐요. 다를 봤지가 봤더니 노부나가 다음에 히데요시가 나오면서 야야야 히데요시도 겁나 무자비했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나로 얘기하면서 야야야야 이에야스도 만만치 않아.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첫 문단에서 노부나가 히데요시 이에야스, 노부나가 히데요시 이에야스 하고 있는데 노부나가만 얘기하고 무자비함을 얘기할 수는 좀 없어요. 요 다음 문단에서 히데요시와 이에야스가 한꺼번에 나와요. 사례가. 당연히 이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이 세 개가 나온 다음에 얘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야 되죠. 네. 얘도 연결될 수 있었어요. 굳이. 그치만 그 세 명 중에 굳이 한 명만 자른 다음에 얘를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0번. 요거는 허난설원의 한시예요. 한시. 봄비라는 한시고요. 오원절구입니다. 오원절구가 뭐냐면 한시의 구조 중에 이렇게 한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면 오언이라 그래요. 오언. 그 다음에 4줄이면 절구. 그래서 오원절구의 한시다. 봄비라고 하고요. 조선 명종 때 쓰신 거고요. 그 고전문학의 대표적인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선경후정. 무슨 얘기냐? 앞에 경치 깔고 뒤에 시적 화자의 정서나 감정을 나열했다. 선경후정이고요. 기승전결의 구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독백적이고요. 젊은 여인의 어떤 고독과 우수, 슬픔, 쓸쓸함을 노래했다. 보면 이제 완전 청승이죠. 같이 보시면 돼요. 이건 원래 한시고요. 한자로 써진 시고 이거는 이제 번역 내용이죠. 우리는 저걸 모르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봄비 추적추적 내리겠죠. 봄비가 내리니 서쪽에 있는 못, 호수보단 좁은 애예요. 연못보단 크고 못은 어둑한데 봄비는 추적추적 내리는데 서쪽 못은 어둑하대요. 찬바람, 아직 따뜻해지지 않았어. 찬바람은 내가 있는 비단 장막으로 스며들어. 오슬오슬 아직은 추워. 마음도 추워. 시름에 겨워서 작은 병풍에 이렇게 기대서 밖을 봤더니 아이고 웬일이야. 담장 위에서도 살구꽃이 매달렸다가 톡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 청승맞아. 쓸쓸하고 외롭다 이 얘기예요. 자, 문제를 봅니다. 미추진 시어에서 시인의 정서를 구체화해주는 객관적 상관물. 이게 뭐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단어만 보통 쓰시는데 친절하게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이 뭐냐면 시인의 감정을 구체화해주는 대상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객관적 상관물은 어렵지 않아요. 시인의 감정을 드러내주는 사물. 그죠? 사물.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뭐예요? 플러스 하나 더 있어. 뭐? 화자 자신과 동일시 돼야 돼. 객관적 상관물은요.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어요. 수십 개가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그래서 보여줬죠. 화자 자신과 동일시 돼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에서 봄비, 찬바람, 살구꽃 요건요 다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볼게요. 봄비랑 찬바람은요 다 계절적인 내용, 계절감을 보여주면서 쓸쓸하고 외로운 걸 보여주기 때문에 시인의 정서를 구체화해주는 객관적 상관물에는 해당을 해요. 그렇지만 이 봄비랑 찬바람은 시적 화자랑 똑같은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은 세 개가 다 맞지만 기억, 니은은 둘 다 화자를 동일시되는 소재로 볼 수 없다. 그럼 뭐냐? 바로 리을이다.
살구꽃, 봄에 피는 꽃이라서 계절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살구꽃이 담장 위로 톡 떨어지듯이 나의 마음, 나의 시름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나 너무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워. 난 시름에 겨운 애야. 그래서 톡 떨어지고 있는 살구꽃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3번, 작은 병풍은요, 객관적 상관물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냥 화자가 시름에 겨워 기대는 대상에 불과합니다. 병풍도 될 수 있고요. 난간도 될 수 있고요. 벽도 될 수 있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건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됐죠?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거는 고생을 하셨지만 오늘 여기서 남아서 복습을 하시든 집에 가서 하시든 복습은 항상 하셔야 된다.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 오시면 뭘 해야 된다? 요 1주차 어휘 한자는 이번 주 내내 들고 다니면서 수업 전에 반드시 암기를 한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복습할 것을 믿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